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영어 시험 가운데 오늘 영어 시험이 가장 뭔가 제가 이제 경제학도가 아니면은 조금 이해하기 난이도가 어려운 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연 어떤 걸 물어보실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제 영상을 하나 찍었고 오늘 메인 토픽인데 네. 그 기업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캐피털 인텐시브한 것이냐, 네. 아니면 asset light 비즈니스 모델이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가장 한국 기업이 잘했던 게 캐피털 인텐시브 비즈니스 모델. 집약적. 자본 집약적. 네. 그리고 또 그 대신 자본 집약적인 모델은 미국에서 월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돈 많이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서 그 변동성을 이익의 부침을 많이 일으키니까 네네. 이제 불확실성이죠. 네. 미국은 asset light business model. 그러니까 자산 경량화 자산 경량화 모델, 비즈니스 모델.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가 실제 제조를 자기가 안 하고 폭스콘 그 대만의 그 중국 공장에 맡기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수업에서 재무 분석 수업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그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 회사의 성격, DNA를 이제 이해할 때,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이 기업이 100% 서비스 기업이 아니면 특히 제조를 하는 데면 캐피털 인텐시브한 건지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asset light business 모델인지 그거를 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제가 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빅테크 7개 회사가 올해 R&D와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는 기존의 공장,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장, 제조 공장 라인을 투자하는 게 네. 설비 투자고 R&D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합쳐서 7개 회사의 총 투자가 올해 500조 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거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네. 골드만삭스는 한 480조 원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의 빅테크도 자산 경량화 비즈니스 모델에서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하는 테슬라가 실제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다 직접 하잖아요. 그렇죠. 공장을 그래서 이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요런 점을 항상 우리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줘 드리면 자본 집약적 산업의 특징입니다.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이 왼쪽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매출과 이익인데 성장을 하니까 우상향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영어로는 growing cyclical. 경기 관련 종목인데 자본 투자가 많이 되고 성장을 하는. 그렇죠. 근데 변동성이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익이 작년에 거의 어떤 분기는 거의 안 나다가 이제 맞아요. 올해 급격하게 회복되는 네. 그런 모습이고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 산업들은 거의 다 cyclical 경기 관련 산업이고 반도체 같은 데는 다행히 우상향을 하지만 전통 자동차, 내연기관 같은데 철강, 석유화학, 뭐 이제 해운 이런데 오른쪽에 있지 기본 장기 트렌드 라인은 평평하면서 이 경기에 부침만 있는 이런 데들은 밸류에이션이 아주 극히 낮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진 데가 한국 제조업, 한국 산업의 특징인데 네.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가 애플뿐만 아니라 알파벳 뭐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네.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 좀 더 그 독점적인 지위를 더 굳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시장에서는 보통은 투자를 많이 하면 조금 부담을 느껴요.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는 미국에서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다. 빅테크에 500조 원이나 되는 투자 금액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제목으로 좀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특징을 지금 빅테크 기업에 이렇게 맞추기에는 이제 완전히 좀 결이 다른 그런 조금 상황이- 결이 다르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투자 금액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14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했는데 네. 최근에 뭐 압도적으로 빅테크보다 투자를 과거에는 많이 했습니다.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 근데 최근에는 아마존, 뭐 알파벳, 애플이 설비 투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 아니었는데 네. 플랫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근데 이제 그 자체가 네. 숨은 의도는 독점적인 지위를 더 강화시키는 것이니까 시장은 나쁘게 평가를 안 한다. 네.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왜 그렇게 500조 원에 투자를 했는지 그들의 속내 관련해서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오늘의 영어 시험은 스무스하게 넘어갔고. 아 제가 답을 그러니까요. 해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예 친절하게 거의 오픈북이 아니라 교수님이 대신 풀어준 예 그런 영어 숙제였습니다. 자 오늘은 4가지 주제 크게 네, 준비하셨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저께 그 미국 CPI 실적이 데이터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난 4달 동안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게 나와서 그렇죠. 금리를 자극하고 네. 이제 주가의 그 악재였는데 이번에는 4달 만에 처음 예상과 부합하는 아니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 CPI가 나왔는데 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아직도 여전히 그 연준이 그 특히 파우엘이 최근까지도 강조하는 게 물가 CPI의 목표는 2%다.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다. 근데 과연 2%라는 게 달성 가능한 건지. 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스트 푸시 요인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비용이 가장 낮은 데에서 다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해서 팔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따로 가는 최소한 경제 측면에 있어선 그게 더 심화가 될 것인데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기대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잦아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연준이 고집하기보다는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 좀 더 합리적인 목표를 더 세우는 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영어 그 공부에서 네. 얘기를 했던 빅테크의 그 500조 원에 달한 올해 투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 밸류업 이제 국내에서 화제고 네. 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했죠. 네.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네. 요즘 여의도가 좀 부산하다고 합니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 한마디에. 예. 네. 근데 국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당국 경제팀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인데 그렇죠. 미국은 안 하는데도 빅테크는 성장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고 심지어 어떤 기업들 뭐 메타나 알파벳은 처음으로 배당을 도입해서 네. 밸류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성장도 하면서 동시에 남는 돈들은 주주한테 다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네. 우리 이제 그 이웃 나라인 일본 제가 네. 지난주에 도요타 얘기를 했죠. 네. 도요타가 금년에 좀 성장은 둔화가 되지만 중국 기업들이 너무 치고 오니까 15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동시에 자사주를 3% 사서 대부분 소각을 합니다. 일본은 뭐 100% 소각은 안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소각을 하는데 소니가 최근에 조금 4분기 실적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 실적 여기 3월 결산이니까 지난 분기는 좋았는데 금년에 대한 성장 가이던스를 이렇게 좋게 좋지는 않았어요. 뭐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가 여기는 큰데 하드웨어보다 그 대신 이제 좀 더 확실한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그런 주주 환원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기업들도 요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밸류업을 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최근에 화제가 된 게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이 그 여성분이세요. 호주계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6월 13일 그 주총입니다. 테슬라가. 근데 주총 때 제가 한 3, 4주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2018년에 그 일론 마스크의 그 보상 패키지가 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의결에 지금 붙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그 주주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가 비중이 한 30%쯤 되는데 네. 우리 국내가 그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은 주주를 우리가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이미 뉴욕을 한 바퀴 쫙 돌았고 앞으로 6월 13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전 세계 주주들을 그 만나겠다고 지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한국을 오는 거 아닌가?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460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 본인이 이건 자기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그쵸. 그 이것이 되게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충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주제 하나씩 열어볼 텐데 우리 또 한 시청자분께서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고 주제 선별도 좋은 믿고 보는 교수님이라고 또 아 그렇습니다.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깨서 지금 예, 보나요? 그건 많은 분들이 아니겠네요. 예, 금요일을 기다리시는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지금 2%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항상 2% 되는 뭐 이미 이제 진입해 있는 뭐 데이터도 있으니까 2.0%를 딱 연준이 원하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아니다 뭐 또 이렇게 뭐 지속이 되면은 뭐 할 수도 있고 말이 명확하지가 또 않아요. 연준은 두 가지의 목표가 있죠. 그 완전 고용, full employment와 물가 안정. 2%가 이제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그저께 이제 발표된 그 CPI 소비자 물가를 이제 요것은 전월 대비예요. 그러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한번 띄워 주시면 네. 전월 대비를 보면 여기 이제 파란 선이 그 전체 CPI, 그다음에 녹색 선이 그 음식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인데 네. 실제 2023년부터 거의 이 개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박스권 그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 약간 코스피 같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게 되게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전년 동기 대비도 봐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전월 대비 네. 아니면 실적 같은 경우는 때로는 전분기 대비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은 전월 대비를 보면 야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계속 최근에 나오는 게 자동차 보험료 급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차값이 엄청 많이 미국에 이제 코로나 지난 3, 4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차값이 오르니까 그걸 보험료가 비례해서.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젊은이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년 넘은 중고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차를 한동안 처음 사고선 한 달 동안 못 몰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보험료가 올라서 미국은 그 사람 더 비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반 미국 시민들이 실제 네. 느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물가 얘기하면은 쉘터,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이 그래도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초기에도 항상 그 데이터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레깅 효과가 있어서 주택 가격이 나중에 좀 지금 떨어진 게 나중에 반영이 돼서 결국에 물가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데이터를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CPI 지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렌트를 낸다고 가산을 네. 역산을 해서 이제 그걸 갖고 그 물가에 반영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민간 부분에서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매주 발표가 되는데 그 미국 집값이 최근 평균 가격이 43만 4천 불, 그러니까 한 5억 8천 좀 매매가. 되더라고요. 매매가. 그러니까 실제 체결된 지난 그 전월에 그 체결된 걸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작년 이맘때보다 한 6.2% 올랐어요. 그래서 집값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약간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의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게 누그러져야 되는데 그게 잘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2%라는 건 조금 거의 달성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책 목표를 갖고 그 여러 가지 정책 조합을 한다는 것은 꼭 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논의가 연준 내에서도 아마 전에 그 잭슨홀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2%를 고집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이런 그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주택이 오히려 도심지는 좀 부족해서 상업용 부동산 공실 난 곳을 지금 다 주거용으로 또 바꾸고 있고 한데 그
렌트 가격은 절대 꺾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서 꾸준히 그런 수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결혼도 꾸준히 하니까 이제 신혼부부들 집에 대한 수요도 있고, 여기도 국내 이제 우리 건축 원가가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재건축이 쉽지 않다. 근데 미국도 그 퍼밋, 여기는 이제 퍼밋을 받아야지 집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이제 개보수를 하는데 퍼밋을 받는데, 제가 아는 분은 1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걸렸다는 경우도 있고, 그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인건비가 하여간 많이 올라서, 네. 미국하고 한국하고 되게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상황이. 자, 이 가운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인터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월가의 황제 하면 제이미 다이먼드, JP 모간의 CEO를 네. 얘기하지만, 가장 경영을 잘하고 특히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귀를 담아야 되는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니헨. 이분이 원래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성공적으로 CEO로 처음엔 좀 반신반의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때 이분이 취임할 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다녀서 그랬는데, 이분은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그 경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주기적으로 블룸버그나 이런데 뭐 CNBC 나와서 이제 자기 은행의 데이터, 왜냐하면 이게 소매금융이 미국에서 제일 큰 데 아니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래서 되게 투자가한테 유용하고, 되게 이분은 미국이 그런 금융위기가 안 온다, 하드랜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되게 네. 맞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또 그런 데이터를 갖고 블룸버그랑 아마 인터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미있는 게 2019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최하위층, 그러니까 소득 기준의 최하위층의 은행 잔고가 60% 지금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코로나를 겪고 최근에 이제 뭐 연체율도 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많이 받았고, 그건 그대로 그 저축을 해서 갖고 있고, 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 대신 물가가 오른 것만큼 그 이상으로 임금이 오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여간 가령 잔액이 옛날에 $5,000가 있었던 사람이면 5년 전에 코로나 전에, 지금은 그 $5,000가 $8,000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최하위층도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네. 물론 이제 물가가 높아지니까 좀 부담은 느끼지만, 그다음에 4월에도 그랬고 5월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보고 아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보다 소비가 여전히 꾸준히 안정적으로 3-4%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는 여전히 건실하고, 그 소비 증가율이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네. 소프트 랜딩을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최소한 최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가 5월 중순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데이터를 잡은 걸 보면 되게 일치를 한다. 그래서 뭐 악재 아니면 이제 겁을 주는 사람들도 좀 있지만, 네. 미국 경제는 여전히 상당히 괜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제는 굉장히 이제 탄탄한 것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준이 원하는 그 물가 수준이 도달할 수 있을까? 경기가 이렇게 좋았고, 그렇죠. 네. 그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 여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2%의 그 데이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또 의구심을 갖고, 분명히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많은 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기업별로 정리를 쭉 해주셨네요. 여기 우리 이제 엔비디아, 아까 네. 우리 박 팀장이 실적 뭐 D-5 뭐 그런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아직 발표. 실적 발표를 안 했죠. 네. 항상 늦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빅테크 7개 중에 M7 중에서 이제 6개 회사를 제가 그 IR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는 그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 수 있고, R&D는 그 손익계산서를 들어가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만 R&D가 따로 발표가 안 되는데, 이제 아마존은 어떤 땐 발표를 안 하는 게, 왜냐면 컨텐츠 투자가 여기 같이 녹아 있어서 약간 순수 R&D 투자가 아닌데, 전 세계에서 R&D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를 보면 이 6개 회사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이제 공장 새로 짓고 그러는 게
36% 증가를 했고 작년 이맘때 작년 1분기보다 그다음에 R&D는 뭐 등락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7% 증가를 해서 두 개를 합치면 그 뭐 증가율이 하여간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 36%, R&D는 7%.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애플이 원래 R&D는 되게 많이 했어요. 설비 네. 투자는 안 하던 데가 여기가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해서 여기도 이제 AI나 이런 이제 인프라를 많이 까는 걸로 네. 이제 보여요. 그래서 52% 증가를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7%, 110억 달러라는 것은 한 분기에 설비 투자를 한 15조 원 이상 했다는 것이고 아마존하고 메타는 증가율이 낮은 게 이게 이미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그 높아져서 증가율이 낮게 나오는 거고 알파벳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가장 투자가 아마존 다음으로 투자가 많은 90% 설비 투자를 증가를 해서 12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6조 원, 17조 원을 첫 세 달에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이 회사들의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서 이제 AI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0% 그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미 R&D는 계속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 이 모든 게 다 AI를 얘기해 주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것 같아요. 네. 1분기 빅테크 실적 이제 대부분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들의 특징을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자신감. 그러니까 네.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그 CEO 경영진 결국 이제 이사회가 또 승인을 해주는 네. 거지만 우리가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거가 강한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이제 우리가 그게 결국 이제 지금 미국 주가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힘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지가 이제 요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적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AWS, 구글 클라우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즈어 되게 좋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 내러티브는 AI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뭐 AI 인프라 구축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온라인 광고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랑 알파벳 실적이 되게 좋았고 아마존에서도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오늘도 아까 월마트 실적이 나왔는데 광고가 되게 좋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본 집약적인 투자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시장은 한 20% 정도 설비 투자가 그래도 많이 투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정도의 그 증가율을 설비 투자에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는 36% 증가율.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빅테크의 실적을 보고 그 매출 이익보다는 투자 금액, 투자의 증가율을 보고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공격적이 아닌가, 그게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시장의 판단 아니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네. 자신감을 표출을 한 것이고 그게 가령 엔비디아 같은 데 되게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면 조금 주주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확실히 이번에도 자사주 배당 등 주주 환원을 강화를 했고 그러니까 애플이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알파벳이 7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나서도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잉여현금 흐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투자를 많이 하고 나면 쓸 돈이 주주한테 돌려줄 돈이 적은데 그렇죠. 돈이 많다,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많다. 그래서 그걸 주주한테 다 환원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게 약간 완벽한 그림이어서 되게 이번에 뭐 빅테크 시장이 좋은 거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유가 있는 주가 상승이다. 그렇죠. 지금 굉장한 많은 그러니까 번 돈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하고서도 남아가지고 주주들한테 주고 이런 기업이 미국에 근데 한두 개가 아니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 그 디스플린이라고 그러죠. 원칙을 되게 잘 지키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네가 그 밸류업을 다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7 회사들의 가장 장점을 골드만삭스가 네. 그 단어로 요약을 하면 Return on Capital. 그러니까 자본 수익성. 그러니까 이번에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다음에 redeployment of capital. 그러니까 자본을 재투자를 제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 밸류업이라는 게 갑자기 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미국 기업들은 좋은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항상 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뒤늦게 그거를 하는 거고 실제 기업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다 계산을 해보고 최근에는 뭐 금융당국에서 많이 불러서 네. CEO, CFO들도 갔다고 그러는데 네. 계산을 해보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갔죠. 기업 가치를 엄청 파괴했네. 깜짝 다 놀랬다고 이제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과 항상 그 나머지 493개 기업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건 어떤 비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점검을 해보면 네. 이익 증가율이 빅테크 회사들이 48% 증가를 했고 나머지 493개. 그러니까 왜냐하면 S&P 500이 500개 종목 아니 7개를 뺀 493개는 실제 이익 증가율이 정체 내지 약간 감이 마이너스 2%를 했고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테크가 주가가 한 20% 오르고 나머지는 많이 안 올랐어요. 네. 시장 전체로 한 11% 지금 올랐고 그쵸. 금년에 이제 설명이 되고 현금 흐름 투자 전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현금 흐름을 벌잖아요. 그것의 몇 프로를 투자에 쓰느냐, 설비 투자 R&D에 쓰느냐. 그래서 이제 나머지 493개 회사는 물론 성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데들도 있겠죠. 네. 근데 여기에는 나스닥 회사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런데 나머지 493개 회사는 현금 흐름의 20%를 미래에 투자를 하는데 빅테크는 61%를 투자한다. 근데 이제 이 투자가 헛된 투자가 아니라 네. 과거의 트랙 레코드가 좋은 데니까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그렇죠. CEO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쵸. 투자를 하겠지. 이제 그런 그 확신을 이제 시장이 좀 더 갖는 것 같아요, 되게. 산업이 어려워서 겨우겨우 이제 근근히 이어가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그 다음 텀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나오는 실적보다 그 다음 텀이 더 뭔가 볼륨이 더 커질 수 네네.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모여 있는 나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 Seeking Alpha라고 네. 이제 저는 이 그 전문 리서치 포털 자료를 자주 보는데 네. 약간 내 나스닥을 이제 장기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조금 타이밍은 좀 그 좋진 않아요. 2009년 금융위기 다음에 주가 회복된 해가 포함이 돼서 55%니까 네. 이거 때문에 조금 뭐 높아지긴 하지만 이제 과거 한 3, 4년 동안 복리로 한 22%,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네. 이걸 빼도 한 뭐 거의 20%에 육박하는 숫자니까 빅테크가 포진된 나스닥 이런 쪽 빅테크나 나스닥 큰 시장이 당분간도 계속 강세를 미국 시장을 주가를 주도하지 않을까 우리가 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독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실적 내용도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5가지 포인트로 지금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뭐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좋은 사람을 이미 다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빨아들인다 전국에서 인도에서 뭐 아니면 뭐 동유럽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오픈 AI 같은 데 보면 동유럽 유대인들이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력들은 다 이민 온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뭐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인력해서 이제 구글하고 메타에 초봉을 쳐보니까 대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뭐 구글이 19만 불, 메타가 18만 불. 그러니까 엄청난 패키지를 주고 좋은 사람들 계속 빨아들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금은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새싹이 올라오면 그 회사를 다 인수를 하거나 사버리는.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제휴를 해서 우군으로 만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경쟁자를 없애거나 이제 우군으로 다 만드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젊은 경영자 창업자들이니까 조금 경영 노하우가 미숙하지 않나 그런 네. 걱정을 했는데 2022년 위기를 메타랑 알파벳이 극복하는 걸 보고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경영의 경험도 노하우도 이제 축적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뭐 모든 그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빅테크의 독주는 계속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잘 나갔던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힌트를 또 얻어본 것 같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에 대한 실적은 살짝 사실 그러니까 좀 부진한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소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그 테레비 전 세계 고가 테레비 시장을 독점을 해서 네. 미국 어린이들이 소니가 미국 회사인 줄 알았대요. 바람도 약간 소니가 그렇잖아요. 근데 네. 실제 요즘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회사고 그 다음에 소니 뮤직, 그다음에 소니 픽처스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되게 강자예요. 그래서 이번 3월 결산 지난 분기에 게임하고 이제 무비 영화 쪽의 실적이 좋아서 매출이 14% 증가하고 순이익이 34% 뭐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이건 아는 거고. 근데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약간 도요타도 그렇고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주식 분할을 5대 1로 하겠다. 뭐 이게 이제 기업 가치의 그 펀더멘털하게 뭐 그 변화는 없습니다. 주식 네. 분할, 주식 배당이라는 네. 게.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배당 성향이 작년에 32%에서 올해 40%로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네. 100을 벌면 40을 그 주주한테는 주주한테 배당으로 하겠다. 준다. 배당 성향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장 주식의 한 2%가 되는 한 2조 한 몇천억 되는 금액을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배당 성향도 높이고 네. 자사주도 공격적으로 2%, 도요타가 3%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니나 그 도요타는 대표적으로 일본에서 그 밸류업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자신이 있는 대표 기업에서 우리 갈 길을 간다. 하지만 이런 데들도 그 되게 이런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네.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틀 사이 주가가 12%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소니의 1970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장기 주가 차트인데 우리가 보면 한 2013년부터 이게 일본 기업들이 실제 2012년 13년부터 주가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그동안 밸류업을 일본이 한 10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나게. 네. 최근에 이제 소리가 난 것은 지난 1, 2년인데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보이고 최근 2, 3년 사이에는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주한테 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배당 높이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그래서 네. 우리 이웃은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10년, 앞으로 10년 이렇게 올라야 할 텐데요. 그런 지금의 10년 동안 우리는 배당 2%, 주가 상승 3%에서 연 5%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바뀌길 바뀌어야죠. 기대하죠.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보면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 같은 게 주가 많이 올랐죠 올해.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주주와 임직원에게 충성심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머스크 무슨 말이에요? 발언이 많이 화제가 네. 되는데 1분기에 저도 이제 실적을 그 컨퍼런스 콜을 들을 때 이게 약간 귀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가 앞으로 미래의 자율주행 어토노미 관련돼서 이것을 그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테슬라의 주주가 될 자격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 주주들이 또 충성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임직원들은 또 회사 주식을 되게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네. 우리의 미래는 어토노미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라. 약간 그런 그 메시지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머스크가 1분기 실적 때 이런 코멘트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테슬라의 그 이사회 의장을 일론 머스크가 하다가 2018년에 그 중동 자금으로 우리가 상장 폐지를 하겠다 그런 네. 발언을 해서 SEC에 그 문책을 당하고 네. 그러면 이사회 의장 자리는 내려놔라. 그래갖고 네. 이제 약간 좀 말랑말랑한 호주 여성을 그다음에 프로파일도 높지 않은 분이에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로빈 댄홀미라는 회계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2014년에 테슬라의 사회이사로 진입을 했고 4년 후인 2018년에 일론 머스크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면서 의장이 됐어요. 약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때 이게 프로파일이 이사회 의장을 할 감은 경험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밀어줬고 460억 달러 패키지를 감사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데 이 여자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건 내 얘기를 좀 잘 듣겠구나. 그래서 이제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분이 그 최근에 한 2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은 사회이사들도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이사 급여도 높고 처음에는 급여 받는 걸 갖고 회사 주식을 사라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몇 억씩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분은 한 10년 이상 했고 옛날에는 테슬라 주식이 워낙 쌌잖아요. 그래서 한 3천 몇백억 회사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한 220억 정도 주식을 팔았고 금년 들어서만 한 650억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이게 무슨 시그널이냐. 그다음에 뭐 그 일론 마스크에 대해서 되게 충성을 나름대로 하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사회 멤버가 충성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일론 마스크랑 좀 잘 통하는 그러한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이 팔까?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전체 들고 있는 주식이 한 3천억이 넘어서 그 중에서 한 10몇 프로를 판 거니까 여전히 많이 한 2,800억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금년에 한 650억, 700억을 팔아서 이제 이게 화제이죠, 되게.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되게 바쁜 게 6월 13일 그 주총을 앞두고 네. 1월에 이제 법원에서 460억 달러 일론 머스크의 그 임원 보상, CEO 보상 패키지가 기각이 돼서 네. 그것을 다시 재상정을 해서 이번에 통과시키면 그 법원 판결을 무효화 시키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데 네. 결국 그 많은 주주의 찬성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 그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요. 찬성을 해라, 반대를 해라. 그러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바꾸는 거가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제 유동표가 개인들 일반 주주니까 이제 이분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전 세계를 돌면서 로드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설득 작업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2018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기여를 공헌을 보는 게 아니라 2018년 그 당시에 그 테슬라 시가총액이 지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테슬라가 적자가 날 때 일론 머스크가 되게 이 정도를 받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냐에 대한 과거로 돌아가는 그 표 대결인데 이제 그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화제고. 네. 그 이분이에요, 되게. 그래서 이제 댄롬 폴룸이라는 이제 이사회 의장. 좋으신데요. 인상은 되게 좋죠, 네. 되게. 예. 그래서 하여간 되게 화제이고 그 독립성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보통 거버넌스 보는 그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그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되게 귀추가 되게 주목이 되고 뭐 한국 그 개인 투자가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올해도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뭐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 주주를 되게 관심을 갖고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2018년에 그 주요 그 주주들이 투표한 결과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근데 한국은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어떤 그 주총에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요. 근데 내가 해당 그 당사자가 되면 원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의 원칙인데 이번에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그 보상과 관련되니까 자기는 투표를 행사를 안 합니다. 본인과 본인 동생은.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가 제일 중요하고 기관 중에서는 여기 보면 이제 ETF 하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데는 빨간 그 막대 그래프가 반대한대요. 블랙록은 찬성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유수의 그 뮤추얼 펀드인 캐피털 그룹 뭐 이런 데들은 반대를 했고 그러니까 상위가 좀 반대를 많이 상위가 하네요.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2018년에는 많은 기관 투자가가 반대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73%가 찬성을 해서 그때 이제 이 그 460억 달러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상당히 접전이다. 그래서 되게 테슬라도 되게 긴장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열심히 일하게 얼라이먼트를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하여간 이게 되게 귀추가 주목이 된다. 근데 하여간 우리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해 당사자면 내가 그 투표에 참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지주회사나 아니면 그 대주주인 본인들이 자기가 관련된 데 직접 참여를 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이해관계에 상충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지분 비중이 보니까 1.8% 지금 2%에 거의 육박하네요. 더 늘었으니까. 개인 투자가가 30%니까 네. 개인 투자가 중에서는 비중이 한 6, 7% 되네요. 대단하네. 네, 대단해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되게. 네, 과연 정말 이 의장이 우리나라에 올지 뭐 안 올지 여부는 일론 머스크는 뭐 바쁘니까 못 오시겠지만 네. 이 홀룸이라는 그 이사회 의장은 네. 진짜 뭐 급하면 와서 뭔가 설득 작업을 할 수 있을는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의 그냥 막연한 추측이에요. 예. 그 2%라는 숫자, 그러니까 전체 개인 주주의 6, 7%라는 숫자가 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그래서 오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테슬라에 대한 또 애정, 당연히 이제 모든 주식에 대한 애정이 있겠지만 더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도 같이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글로벌 인터뷰 함께 진행을 해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